전국 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그리고 조배숙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 소속 의원들의 이 자녀 취업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호덕 의원은 사실상 시인한 그런 분위기고, 새누리당의 김태원 의원은 이거는 사실무근이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지금 당 차원에서는 이제 조사가 들어갔죠. 그쪽 그 새누리당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이 좀 알아본 결과 김태원 의원 아들은 로스쿨 2,600명, 로스쿨 인원이 한 2,600명 되거든요. 재판연구원이라고 상위 한 1% 정도가 들어가는 거기에 그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한 어떻게 보면 재원이고요. 로스쿨에서는 수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법시험 판사 임용 시험에 총 한 30명 뽑는데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판사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무공단의 특혜 취업을 갈 필요가 없는 실력을 갖춘 당당한 재원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사실관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력 없는 사람이 뭘 청탁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안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안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지는데 한번 좀 더 깊은 자세한 진상조사 결과를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그걸 접수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아마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사실관계를 다시 또 정확하게 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징계 절차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약간 이제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을이냐 갑이냐 그러면 갑이잖아요. 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좀 행동을 잘못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이거 횡포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당장 지금 여야 국회의원 두 사람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도 박희춘 의원 구속동의안 처리됐지 않습니까? 심학봉 의원 지금 심각하게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술 취한 상태로 우선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서 막 호통치면서 무슨 수사 지시하듯이 경찰서장 행세한 국회의원도 있고, 무슨 쌀에다가 자기 이름을 달아서 이렇게 판매한 의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일인데요. 선출직 공무원, 공직자, 그중에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더 정말 엄중한 국민의 종복으로서 어떤 그 철학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원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은 그게 이를테면 나라의 발전이나 어느 지역사회의 발전, 혹은 산업의 영역이든 복지의 영역이든 경제의 영역이든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고 변화시키고 진화시키는 데는 힘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필요하다. 이런 사명감에서 사실은 그 자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개인 출세주의, 또 물론 인간에게 다 누구나 더 갖고 있는 본능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권력에 대한 욕심, 또 그런 지향점, 이런 본말이 전도된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주어진 권능이 원래는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일에 오히려 이런 형력으로 소위 갑질의 횡포로 흐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세의 인식, 철학,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격적인 훈련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권한을 가졌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요. 근데 그런 것을 아주 그 공직자 입장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에 대한 그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과감하게 자신을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도덕적인 경계심을 조금만 늦추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면 초선 때부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깊은 교육이랄까 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선 때 교육보다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좀 근원적인 문제를 들어봐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통령이 될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뽑아야 할 유권자들, 이게 다 지금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 우리가 독일 선진국가와 같이 유치원, 초등, 그리고 전 학교의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건전한 자유민주적 기본 소양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중에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국회의원도 청문회를 하자. 왜 장관만 청문회를 하냐? 사실은 저 장관을 청문회장에 앉혀놓고 그 청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뭐 아주 위세당당하잖아요. 네. 예, 호통도 치고 때로는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갑질 행포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은 아니 지역 구민들로부터 선출됐으니까 이미 저는 검증 받았습니다.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선출된 거하고 검증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건지. 앞으로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이런 지금 현재 사실은 워낙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요. 네. 그리고 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선출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혹독한 국민 검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선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공천의 과정에서부터 선거 일정까지의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사실은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중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게 걸러질까? 네. 만약에 또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걸러진다면 한번 고려라도 해보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게 근원적 문제라고는 보아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을 못 믿겠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저도 이제 선거를 몇 번 치러봤는데 예. 그 선거 과정이 그게 검증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거 기간이 13일이고 네. 이제 서로 이제 토론회가 있는데 그 토론회가 정말 이렇게 심도 깊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당 차원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좀 그렇습니다. 걸러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는 게 자칫 잘못하면 뭐 특정 계파가 다른 계파를 죽이려고 한다, 뭐 학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참 그 점이 쉽지는 않을 그게 거예요. 이제 한국 정치의 예. 폐해죠. 예. 사실은 정당 정치, 책임 정치의 본질로 보면 국회의원 공천에 관련 그 국회의원의 자질이 어떻고 조금 전에 우리 조배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품이 어떤지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내 인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공평하게 그리고 당과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르면 되는데 이게 네. 그렇지를 못하고 과거에는 이제 부패 공천, 그다음에 밀실 공천, 보복 공천, 벌목 공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이제 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있는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까지. 그런데 나오고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국민들에게 오픈 프라이머리로 만약에 한국 정치의 공천의 수준이 이거라 그런다면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번 이 변화시키는 데에 저는 한번 의미 있는 제도라고는 보아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의 책임 정치, 정당 정치의 국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이중 과세를 그렇죠. 주는 그런 예.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이 자기 책임 하에 뭐 네. 방법은 뭐 룰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니까 정당이 자기 책임 하에 추천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정당의 추천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과도기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라도 정치 개혁을 해보자라고 주장하고 제안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예. 이게 진짜 정답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참 이 갑질은 어쨌든 좀 예, 예, 오늘이 저 김대중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이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그 추모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나라 그 민주화의 상징이시고 그리고 큰 정치적 지도자이시죠. 그리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앞선 탁견을 가지고 좀 진전을 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 지금 정치 상황이 어려운데 그 부재가 그 자리에 안 계시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모든 지도자는 공과가 있죠. 예. 근데 오늘은 저 6주기 추도식 뜻있는 날이니까 저는 공으로만 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나라의 민주화, 우리나라가 올해 강국 70주년이면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세 마디의 역사거든요. 그 중에 세계가 놀란 민주화를 이룬 데 큰 공헌을 이룬 그런 정치 지도자, 네. 큰 거목이시죠. 김영삼 대통령과 더불어서요. 예. 또 그리고 호남의 소위 말하는 오랜 정권 창출의 염원을 달성해서 호남인의 어떻게 보면 수건을 풀어준 호남으로 봐서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그런 정치 거목이셨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좀 큰 획을 그으신 저는 그런 정치 지도자다. 저는 이런 평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과부분에 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 동안 오늘은 뭐 저는 그러세요. 그 예. 얘기는 좀 참으시고. 접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그 문재인 대표가 조금 이제 묘하게 좀 엇갈리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김무성 대표는 오늘 추도식에서도 그 김대중 대통령의 공을 높이 평가를 했는데 오늘 추도식뿐만 아니라 뭐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경제 발전의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를 정착시킨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을 긍정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당장 오늘 추도식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이 보수 정권 중에서도 역대 최하 수준이다.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자꾸 이제 비판적인 이 담론구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다 대권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한다고 볼 때 이 행보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김무성 대표는 이제 여당 대표입니다. 네. 네, 여당 대표고 제가 요즘 이제 김무성 대표님의 그 언행을 잘 관찰을 하는데 네. 상당히 그 뭐랄까 반대를 해도 상당히 품위 있게 우아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의사는 분명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을 하시고 네.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한테 그 안정감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제 여당 대표로서 전 포용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공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난 이거 자체가 저는 이제 대권 행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어떤 지지 세력을 좀 더 넓히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당 대표에 대해서 아주 평가를 그렇게 호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으로 보는 측과 부정의 시각으로 보는 측이 있죠. 아마 틀림없이 존경하는 우리 조배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권당의 대표로서의 또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지위에서 오는 위치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또 이것이 그냥 단지 개인의 어떤 그런 품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강국 70주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70년의 우리 한국 현대사인데요. 이 역사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자천타천 외국인들조차도 사실은 기적의 역사 그리고 세계가 놀랄 역사라고 지금 현재 이거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던 나라 전쟁을 치룬 참화의 나라에서 이만큼 일군 것은 이건 정말 긍정의 역사다. 네. 이렇게 보면서 미래로 가자라는 그런 류의 저는 지도자의 시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문재인 대표는 야당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야당으로서 또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대북 관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로서 저는 그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여당 대표냐 야당 대표냐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대북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 아쉽고 예,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저 문재인 대표님에게도 저도 좀 오늘 호평을 좀 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문제에 관한 하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참 인간적으로 정말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지적된 이 부분에 관해서 남북 관계 문제 관련돼서는 DJ 정권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선샤인 팔리시 햇빛 정책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햇빛 정책에 대한 것이 대북 정책의 최고의 정책으로 문재인 대표는 사실은 지적을 하고, 그러지 못한 이명박 전 정권이나 박근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저 문재인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저는 유효하고 좋은 정책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가 어땠었냐를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10년 동안에 햇빛 정책을 가지고 북한에 소위 말하는 그런 저 정책을 썼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조하고 핵무기를 손에 쥐어진 것, 이게 결과로 왔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대화 유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결국 뭐냐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이런 걸로 항상 저 귀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이 무슨 뭐 강경 일변도 혹은 뭐 고답적이고 일방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은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원하고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 다만 신뢰와 원칙의 프로세스 속에 이것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유화와 대화의 정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과거의 경험칙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북에 관련된 정책은 바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조금 좀 궤를 달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국제 정세나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고수하다가 보면은 그러나 지금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원칙 그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와라.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해주면 좋은데 절대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 사이에 지금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이 어려운 그 북한의 경제에 있어서 도움을 주면서 오히려 저희들과 그 사실은 북한은 저희들과 경제 협력을 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뀌니까 중국 쪽으로 가서 더 큰 이득을 중국 쪽이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배수 의원님, 그 부점에 관해서는 그 걱정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사실은 북한과 유화적 정책을 통해서 남북 화해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통해서 북한 발전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보면요, 북한의 황금평 경제특구를 개발하자라고 조중 동맹을 맺은 소위 동맹 국가들끼리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않고 국제적 협정과 조약조차도 파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읽고 그리고 여기가 정상화를 유도를 어떻게 해내서 개혁 개방을 끌고 가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지금 이런 점을 참 시간이 마무리가 돼야 돼서 제가 마지막 질문 겸해서 마무리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이제 그 맥락에서 문재인 대표가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겸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게 일이 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이사 그 해제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은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그 투트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쪽에서는 이제 안보를 철통같이 하지만 또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점이죠. 양쪽을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어쨌든 합니다. 풀어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이사 조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근데 오이사 조치는 사실은 알다시피 쌍방 당사자끼리 맺은 협정이 아니라 우리의 사실은 일방적 선언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부분에 그리고 금강산의 우리 박항자 씨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는 일정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사실은 좀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류의 예. 우리 일방적 선언이거든요. 네. 우리의 국가 이익이나 남북 통일 혹은 또 남북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5.24 이 해제의 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은 북한이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재인 예. 대표는 이를테면 5.24 조치를 해제해서 그럼 그는 개성공단 확장하자, 금강산 재개를 하자. 북한의 변화 없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들한테 알겠습니다. 예. 캐시카우를 만들어주고 잠깐만요. 김정은 지금 저희가- 정권에다가 잠깐만요. 예, 달러를 손에 쥐어주는 그 외에 지금 한 예, 말씀만 예,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그런데 네. 8월 4일 날 그 휴전선의 목침 그 예. 지뢰 사건이 났는데요. 8월 5일 날 이호 여사가 방불 했지 않습니까? 네. 8월 5일 날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대화를 하자고 그래요. 그 제안을 제안했죠. 했어요. 그건 또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보건대 좀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시간을 못 드리겠고. 예.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저는 우리 대북 정책에 있어가지고 저는 혼선이고 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그런데 5.24 조치는 제가 보건대 그런 그 좀 나름 기준이 5.24 있어야 조치는 된다. 일방적 예. 그 해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